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천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9,000피를 견인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7배 넘게 많았고 코스닥은 장중 1000선이 무너지며 쏠림 우려는 여전합니다. 먼저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23% 오른 8,884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8,900선을 오르내렸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운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지난달 15일 장중 8,000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흘러갔지만 코스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25% 오른 9,0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수혜를 좀 반도체 또 AI 인프라 기업들이 다 받고 있는데 금리 좀 오른다고 뭐 빅테크가 투자를 줄일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금리 올라가도 반도체는 걱정이 없다. 비둘기적이었으면은 이렇게 지수가 오히려 코스피가 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대장주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에 4.62% 오른 36만 2,5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인 HBM4E 샘플 공급 소식에 6.51% 오른 26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온기는 시장 전반으로는 번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110여 개인데 반해 하락 종목은 7배가 넘는 791개였고 코스피 200에서도 상승 종목은 16개지만 하락은 183개였습니다. 장중 한때 1000선이 무너진 코스닥은 3.01% 하락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탓에 양극화와 쏠림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옵니다. 못 버티고 팔고 반도체로 갔다가 이게 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불안함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경계해야 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FOMC 여파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525원으로 출발해 1,527.1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으면서 이제 관심은 꿈의 10,000선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힘이 살아있는 한 만스피가 꿈이 아니라는 전망이 많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상 또 1,500원대의 고환율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류환홍 기자입니다. 올 초 4,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를 9,000선까지 밀어올린 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의 주였습니다. 두 종목 급등에 삼성과 SK그룹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두 종목 주식이 없으면 불안한 포모 현상까지 나왔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주식 투자 열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장에선 인공지능 슈퍼사이클 덕분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위기가 해소되지만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높아진 물가 불안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We recognize that inflation has been running well ahead of the Fed's long-stated inflation goal of 2%.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증권가는 높아진 금리로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가 감소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전환을 상당히 예고를 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금리 레벨 속에서도 AI 투자 기업들의 투자 지출 확대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를 7월 어닝 시즌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1,52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도 변수인데 이는 외국인 매도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4일엔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 열기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과정을 기록한 이 선관위 투표록에는 미흡한 관리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곧 열흘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문정이동 제2투표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안 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상식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투표용지가 없다는 황당한 말에 유권자들은 화를 참지 못했고 결국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16시 38분 잔여 매수 영매로 민원인 100명이 고함 지르며 항의함이라고 투표록에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선관위에서 받은 무번호 용지 매수가 불일치해 잔여 매수 파악이 어렵다거나 일련 번호들이 뒤섞였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혼란상은 송파구 투표록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일 무려 105분 가장 오래 투표를 멈췄던 잠실 이동 제2투표소에선 17시 50분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18시 12분 참관인 퇴근 내용이 담겼습니다. 19시 35분 일련 번호 없는 용지를 추가 교부받아 선거를 재개했지만 100매라고 전달받았을 뿐 총 매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답답함도 엿보입니다. 잠실 이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 53분 용지가 238매만 남아 추가 교부를 요청했는데 모니터링 중이라는 답만 받았다거나 용지 소진 이후에 지침을 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용지가 소진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참정권의 침해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정확한 추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록에 빼곡하게 적힌 부실 대응 정황에 선관위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열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 통화에서 그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논의해왔다며 결과 발표에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투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또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하자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투표함 이송을 위해서 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이 돗자리와 매트, 캠핑용 의자로 가득합니다. 지방선거 투표함이 옮겨진 지난 4일 이후로 밤낮 없이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밤중에 3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에는 시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체육회 진입 시도가 무산됐다는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를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가 돼보자는 댓글이 달려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력 진압당할 경우를 대비해 최후의 보루로 총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글까지 등장하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시위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경기장에 남아있는 투표지와 투표함을 밖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장 진입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체육회에 이어 선관위도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장 진입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도 강제 해산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경찰의 대응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시위가 2주째에 접어들면서 현장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물리력 동원을 두고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이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도 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찬성 250표, 반대 1표,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8월 1일까지 45일 동안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인수의 지침 수립 과정, 당일 지휘 보고 체계, 사후 수습 등 선거 행정 전반을 조사합니다. 여야는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조사하겠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 명명백백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제도 개혁 큰 그림까지 손질하는 걸 목표로 여야 합의로 전문가 TF도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에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회의장 밖의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선거 주장은 불복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선거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책임한 선동과 국민 분열 조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선관위 현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밥 친구라서 밥수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비교섭 단체 지도부와 만나 참정권 침해 사태에 국회가 대응하는 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재명 정부 책임을 엄정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놓고 곳곳이 치열한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번 종전합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미국이 대가를 먼저 내어주는 이른바 선지급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란은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핵심 경제 제재 해제는 물론 막대한 자금 지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과거 이란 핵 합의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 13조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선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복원하면 미국은 조건 없이 즉각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묶여있던 동결 자산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쟁 이전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대가로 이란은 즉각적인 에너지 수출 자유를 얻고 경제난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과거 핵 합의에서는 해제된 동결 자산의 수혜처를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 11조는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허용해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넓혀줬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비핵화 조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I'd like to have a diplomatic solution to Iran's nuclear ambitions. My skepticism is Iran itself. What would a good deal look like? No enrichment. And we'll see if we can get there. 여기에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까지 합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안보 측면의 양보도 논란입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헤즈볼라를 타격하려던 동맹국 이스라엘의 작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새롭게 양보한 것 없이 경제 제재 해제와 막대한 자금, 그리고 영내 세력 확장의 발판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인천 송도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술실이 없는 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졌는지 등 병원에서 환자의 신체 일부가 배출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에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다리와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다리가 자신들이 실수로 배출한 의료 폐기물인 것 같다며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긴급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병원 측은 발견된 신체 부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청소 직원이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해 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고 일단은 저희 또 경찰 협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가 배출된 이 병원에는 수술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대로 된 수술실 없이 절단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원 측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 폐기물로 배출해야 했던 신체 일부를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 경위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발견된 신체 일부가 훼손된 시신의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규모 수사본부까지 꾸려졌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2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또 정청래 대표가 모두 귀국장 환영 행사장에 나가서 이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먼저 관련 화면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전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해.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준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아닐까. 요새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하면서 누구와 어떻게 인사하는지가 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대변인님. 일단 대통령이 귀국하실 때 누구랑 악수하고 몇 도로 인사하고 하는 게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출국하실 때에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총리는 원래 오실 때만 국무총리가 가는데 네. 가실 때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갔고 그때 지도부를 부르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가신 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정권은 짧다, 뭐 발언 등등으로 좀 당내 갈등적 요소들이 붙여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동을 해서 오실 때 결국 그 지도부도 출동하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했던 것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그 아까 우리가 그 뒤에 봤던 귀국 그 장면 뒤에 봤던 의원총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보면 좀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외교적 성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본인이 아무래도 이 순방 기간에 이 당내에 좀 분란을 일으켰던 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교 순방을 가게 되면은 사실 저희 정권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일 때도 외교 순방에는 늘 성과를 좀 그래도 한 보따리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 순방 기간 동안에는 이 국정 지지율이 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 순방 기간에도 사실 당내 갈등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빌미를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제공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 이번에 대통령의 외교 순방 성과를 좀 묻히게 했다는 그런 미안함 때문인지 요청해서 좀 많은 그런 칭찬에 할애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당내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글쎄요 이게 일시적 봉합이 될지 앞으로 또 예. 계속 갈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귀국 장면에서는 지지자들 한정했을 때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 연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저 귀국장에 갈 수 있었던 게 이제 청와대가 그 명단에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가 정청래 대표를 환영식장에 나오게 한 건 참 잘한 것이다. 굳이 당의 갈등을 조장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말을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은 예. 이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청래 대표를 환영식에 나오게 한 건 잘한 일이다. 그러면 반대로 출국할 때 여당 지도부 못 오게 한 건 잘못한 일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가 귀국할 때 누구와 어떤 순서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몸짓으로 악수를 했는지 이런 것에 주목해서 해설하고 논평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왕조국가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대통령의 심기를 하나하나 헤아려야 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을 청와대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귀국 때에는 나오게 해서 바로잡은 것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대담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는 투표용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울 전셋값 지난달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12년 7개월 만에 서울 전세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었죠. 서울 아파트로 국한해 보면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네. 어떤 각도로 악수를 했는지를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귀국장 저 샷으로 인해서 출국장에서의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이 수그러들까 이게 이제 관심인데 어쨌든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 대통령하고 인사를 나눈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 돌아와서는 이 대통령을 거듭 칭찬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무, 또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실제 이번 순방에서 뭐 교황도 만나고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G7 정상회담 때 또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 약속도 또 받아내고 예.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 순방 기간 하나하나 하루하루 원래 좀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대통령실 근무할 때도 보면은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홍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방송 나가서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십니다. 대통령이 나가서 대체 뭔 일을 하는지 외교 정상을 만났다는 그 사진과 영상이 나오는데 대체 성과는 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알려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그 뭔가 보안 수사권 그 정책적 아젠다를 던진 것도 그랬고 정권은 짧다라는 그 좀 분쟁적 요소를 일으킨 그 발언도 그랬고 본인이 좀 그런 네. 거에 대한 미안함 감정이 매우 크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수습하기 위한 발언들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뒤늦게라도 저렇게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 포커스 나이트 시간에도 정청래 대표가 주인공인 그런 주제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고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만난 다른 의원들과 인사 도중에 흔들리고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도중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 이 19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임을 시사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시 제목부터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니까 흔들리더라도 나는 결국 꽃을 피우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연이은 당무 개입성 행동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 위기에 몰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서 당대표직 연임을 거머쥐겠다라는 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그 혈투에 가까운 여권의 대결 기류가 잠재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격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 그 서울공항에 들어올 때 인사라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네. 맨 앞에 김민석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서 계셨던 분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일 겁니다. 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서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의전에서 자리 배치 순서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걸 함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장면은 사뭇 본 적이 없어요.
2024년 9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위해서 출국할 때 당시에도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나갈 때 한동훈 대표보다 앞에 누굴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는 2024년 9월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그럼 저 순서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저 순서는 아무래도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 측에서 정했겠지요. 그리고 김민재 차관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행정안전부 차관이니까 저 상황에서의 어떤 의전 같은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서 있는 순서 그리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렇게까지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던데 정청래 대표는 거의 90도에 가깝게 숙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해서 갈등이 잦아들겠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이런 와중에 정 대표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출마를 하게 되면 청와대 압박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이죠. 저는 연임 도전하는 거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연임 도전을 했었고 성공적으로 그 연임에 성공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그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1년 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궐로 이재명 대표의 1년 남은 임기를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임 도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 당무 개입이라는 워딩을 쓰면서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당무 개입 논란은 야당에서 공격하는 그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사실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훨씬 더 많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 당시 룰에도 개입하고 뭔가 그 나경원 후보 당시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던 직책을 박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었는데 그런 야당이 우리 당을 공격할 때 쓰는 용어인데 그걸 우리 당의 대표가 당무 개입이라는 워딩을 써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난 나와야 된다라고 측근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쓴 용어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고의적인 단어라고 보기 때문에 부적절한 단어 사용했다고 보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워딩이 본인이 느낄 때는 약간의 억울할 수도 있고 본인은 맞다. 나는 너무 개입 때문에 나는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마음은 심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여당 대표로서 그런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순방을 나가실 때 발언을 했던 나가신 직후에 발언을 했던 정권을 짧다고 하는 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이번에 나오면서 연임을 사실상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측근을 통해 흘렸던 이 발언도 연임 의사 밝힌 것과 별개로 표현이 너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 개입은 야당이 쓰는 프레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 행사는 졸속 의전 쇼고 대통령 당무 개입이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당무 개입이 본질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대통령의 당무 개입성 행위라고 하냐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당 내의 질서에 매우 깊이 들어가서 그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걸 당무 개입성 행위라고 합니다. 뭐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를 전격 해촉한 것. 그거 당무 개입성 행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경원 당시 그 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끝내 출마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당무 개입성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취임 일주는 기자회견에서 여당 지도부를 직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유럽 순방 중에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백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메시지들을 1,500자나 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당무 개입성 행위입니다.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른바 명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도 뭐 심란하기는 요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을 놓고 최고위원들이 또 충돌을 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사퇴 시기까지 못 박았는데 이 최고위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내부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지도부를 흔드는 파음이 들려오는 현상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치미는 분노를 삭히고 있는 요즘입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정원들의 인맥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도 가시돋친 말들이 오갔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제시를 했죠. 가을 전에 사퇴했으면 좋겠다. 자, 먼저 송영훈 대변인님,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우재준 최고위원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태에 대한 대응을 마무리하고 가을에는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안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을 때도 당시에 한동훈 지도부가 2월 하야 4월 대선 그리고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해서 탄핵을 피해보려고 엄청 애를 썼죠.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민심 그리고 객관적인 성적표를 애써 도외시하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자리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의 저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구상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조차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즉각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냐면요. 1985년에 신민당 돌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한민주당이 관제 야당인 민한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85년 1월 18일에 창당을 했는데 2월 12일 총선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신민당 돌풍의 주역인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두 50 정권의 정치활동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민당 돌풍으로 민심을 확인하고 나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3월 6일자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정치활동 규제를 해제해요. 총선 끝나고 딱 24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2주가 넘지 않았습니까? 보름이 됐죠. 장동혁 대표가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전두환 정권보다도 더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야당 대표가 된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있었습니다.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 근데 듣고도 오늘은 그 얘기를 아예 안 했죠. 묵묵부답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오전 중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시기가 좀 미묘해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또 아프시다고 하니까 의사가 또 그런 권유를 했다고 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긴 참 애매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임기 동안 뭔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때 그럴 때마다 택했던 것이 첫 번째는 24시간 필리버스터였죠. 두 번째는 단식이었죠. 이제 세 번째는 또 입원이 된 꼴이 됐습니다. 물론 아픈 걸 어떡하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교롭게 계속해서 뭔가 본인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질 때마다 저런 식의 뭔가 회피, 뭔가 자리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행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의장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만 정상적인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고 우재준 최고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 매너 있는 너무 매너가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하나도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런 지도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 저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것을 국민들도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도부는 유지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광관 최고위원의 발언은 도저히 좋게 맞을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요. 저런 발언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의 우재준 최고위원이 30살 차이 나니까 첫 번째 발언했을 때도 철없는 소리라는 비하성 발언을 했었고 지금도 외계어 자기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마치 그냥 들리지도 않는 소리,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소리로 치부하는 저런 듯한 발언을 제1야당의 지도부가 하고 있다는 발언은 문제는 매우 심각한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회피하는 모습도 부적절하고 최고위원들의 저런 발언도 부적절하고 제1야당으로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다고 해서 저런 다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오늘 입원을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식 후유증에다가 지방선거 지역 유세 일정도 많았고 그리고 선관위 사태 현장 대응으로 체력이 소모된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했네요. 일단 장 대표가 아파서 입원했다고 하니까 정말 빨리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다만 이 입원에 대해서 구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뭐 들어오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 혹은 본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조우하게 되는 이른바 투샷이라고 하죠. 그 장면이 잡히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동안의 정치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당대표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다음 날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2018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까지 예외가 없었죠. 그런데 부자연스럽게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정치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으니 입원을 해도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끝난 뒤로 오늘까지 국회 본회의가 3번 있었는데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과 조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년 내내 피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교체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선거 이슈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느냐라는 건데요. 예, 이 얘기는 어떻게 일단 좀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없어요. 사실 뭐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뭐 당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의 의원의 수가 많다고 해서 당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최고위원의 사퇴밖에 없는데 최고위원들 중에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퇴할 일은 만무하고요. 나머지 그 4명 중에 1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신동욱 최고나 지금 김재원 최고의 사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장동혁 대표가 그냥 버티기에 들어가면 사실상 비난만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갑자기 이제 참전을 한 건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왜 이 타임에 갑자기 여기에 참전을 했느냐. 유승민 전 의원이 저는 지방선거 때 뭐 한 역할을 분명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치인은 본인의 주어진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한 역할, 불리한 지역에 출마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 좀 과감히 뛰어들어서 그런 다음에 저런 발언을 했다면 좀 힘이 실렸겠죠.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꽤 오랫동안 지금 선거에 안 나가고 있고 뭔가 본인의 뭔가 유리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계속 고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네,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네, 비판 여론이 높아지네, 이런 타이밍에 나도 좀 얹어야겠다, 말을 한마디 얹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내용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이 타이밍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지 않겠냐라는 말씀 아니죠. 그럼 비대위원장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본인에게 맡겨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만약에 물러난다 하면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선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계속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만 해온 사람들을 그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좀 통합이다,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앞세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리고 또 만약에 발언을 했다면은 아마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그 최고위원들 사진 다시 한번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성치훈 부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이 중에서 양향자, 우재준 2 최고위원은 총사퇴 얘기를 이미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퇴를 할 리가 만무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과연 그러면 신동욱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여기 이제 다들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결국은 당내 여론 지형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확인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입장을 좀 확인하기 어렵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의원총회에서의 결론을 따르겠다.
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어제 의원총회 끝난 뒤에 백브리핑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그 행간은 지도부를 유지하는 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전국 선거를 패배했으니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거취가 빨리 정리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면 어제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데일리안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그 비공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분들이 60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의원총회 참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지도부 거취에 변동이 없을까? 이것은 각자가 정치적 비용을 각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현실적으로 일부 강경한 보수층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를 퇴진시키는 데에 공개적으로 앞장서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정치적 비용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정치적 비용을 내기 싫어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은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자의 정치적 비용이 0에 가깝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무기명 투표를 주관하고 실행하는 원내 지도부에는 큰 정치적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책임지라고 지도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상황이 길게 지속되면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관심을 거두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목이 쏠리는 것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YTN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도 축하 인사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당 문제는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아직도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께서 복당을 서두르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글쎄요, 그분은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지 꽤 됐습니다. 지난 선거 때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선거 운동하는데 올까봐 겁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복당을 느긋하게 생각해라. 서둘면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버텨야 되는 이유는 내년 8월에 이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막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래야 그 차기 전당대회 때 한동훈 의원의 출마를 어떻게든 막고 그러면은 친한 게 한동훈 의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나온다면 지금의 당권파가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본인들이 버티는 거에는 우리가 지금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동훈 의원의 복당 자체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내후년에 있는 2년 뒤에 있는 총선 때 당권을 혹시나 한동훈 의원이 잡게 되면은 본인들은 아마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판단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는 거겠죠. 근데 또 오세훈 시장의 저런 발언에는 또 좀 미묘함이 또 느껴집니다. 저는.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권파, 장동혁 대표를 같이 비난한다는 같은 쪽에 서 있다는 느낌도 들지만 결국 그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게 되면은 결국 차기 대권을 두고 한동훈 의원과도 붙어야 되는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조언을 하는 것들 자체가 좀 그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도 본인은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복당을 하게 되면 이제 중앙정치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지방 정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물러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한동훈 의원의 빠른 복당은 본인의 입장에서 좀 조급해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섞인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당을 느긋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 한동훈 의원을 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차기 대권 행보를 의식한 견제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견제로 해석될 만한 발언이 아니어야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 야권에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두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아닙니까? 이분들께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는 흔쾌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명청대전에 골몰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싸움을 버젓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권의 차기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분들은 대범함, 흔쾌함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전면에 보여줄 때 둘 다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은 협력적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경쟁적 협력을 하는 게 맞아요. 협력에 더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앞서 제가 그 1985년 신한민주당 돌풍 이야기도 했는데 예. 그 신한민주당 돌풍을 계기로 야권의 차기 지도자로 우뚝 선 것이 YS와 DJ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YS가 정치활동 규제에서 해제될 때 DJ가 반대한 적이 없고 DJ가 사면복권 될 때 YS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쟁하면서도 그렇게 협력할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협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둘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참고해 보면은 두 분 다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견지해 가야 될지는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사람의 행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국혁신당 이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이요. 오늘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은 필패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날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거 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평택은 패배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국혁신당의 일단 향후 행보 2년 뒤 총선을 생각했을 때 본인들은 합당을 진보 진영의 합당과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은 조국혁신당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도 그랬고 단순히 그냥 평택을 재보궐선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치러진 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이나 그 기초광역원 후보들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들을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자립해서 자립적으로 뭔가 2년 뒤 총선에서 제3당의 위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이 전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글쎄요. 지금 사실 저도 진보 진영의 통합이 있어야 사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누가 이 진보 진영의 생채기를 더 많이 서로 내려고 했는가라고 봤을 때는 뭐 잘잘못 따지지 말자고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당보다는 조국혁신당이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정치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지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지금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자 진보 진영 지금 분열하면 필패입니다. 합쳐야 됩니다. 그냥 과거는 묻지 말고 합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지지자들의 이 화학적 결합이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절차 빌드업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본인들 먼저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것 때문에 패배를 했고 본인들이 어떤 것들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고 저는 먼저 사과하는 쪽이 오히려 진보 진영 전체 지지자들한테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도 우리 당이 선을 넘은 게 있다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도 그런 거를 검토할 때는 조국혁신당도 일단 본인들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실 시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고로 이제 신장식 권한대행이 책임 있는 정치인 또는 정당이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해법을 내놔야 된다 그랬고 박지원 의원은 연대를 깬 건 조국 전 대표다. 이런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장식 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하면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당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대표가 평택을 해서 2위도 아니고 3위로 낙선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 전체가 지금 상품성이 매우 크게 훼손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제발 우리를 합당해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기존의 연대가 깨졌는데 그 연대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의미를 압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인 조국혁신당을 합당해야 될 만한 유인이 있겠습니까? 그건 자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부채만 떠하는 거거든요. 조국혁신당의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독자적인 지역구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분들이 민주당에 합당해서 들어와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밀어내고 지역위원장이라도 한 자리씩 달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교통정리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저런 요구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당장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아마 상당 기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바깥에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연이은 이런 발언들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과 경기 일부에도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열 이틀이나 빠른 건데요. 전국적으로 가마솥 더위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밤부터는 열기를 식혀줄 비가 찾아오는데 곳곳에 강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뜨거운 가마솥처럼 달궈진 도심 속 건물 주변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자에 토시, 두꺼운 신발까지 작업자들 얼굴엔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서울은 광진구와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배로 물을 갖고 왔습니다. 가시나무를 만지기 때문에 부득이 토시를 두꺼운 걸 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더 일찍 내려진 남부지방은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경산 등 영남지방은 이미 며칠째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치솟았는데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한증막에 있는 듯 땀이 마르질 않습니다. 머리에 물수건 묶고 여기에도 물수건 묶고 이러면 요 물수건이 하루 종일 있으면 한 3번은 적시가 말려야지 이제 끝납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영남 내륙에서 서울 동남 서남권, 경기 6개 시군까지 확대 발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빠른 기록입니다. 다행히 내일 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찜통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는 건 아닙니다. 19일부터 20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21일 이후 다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여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를 장마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마는 아니지만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토요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50mm,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남해안은 모레 새벽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에 이르는 세찬 물폭탄이 떨어지겠고 해상에도 최고 4m까지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은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비가 그친 뒤 다음 주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비규제 지역 가격 상승 기대감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동탄의 아파트값이 일주 만에 무려 2% 넘게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동탄 상승세가 인근 화성병점과 용인 수지 등 수도권 남부 전역으로 확산하는 흐름도 나타나는데 이른바 반도체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는 대장단지. 국민평수 84제곱미터가 이번 달 2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준대장급 단지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억 후반대 선에서 거래됐던 84제곱미터 매물이 이번 달 17억 원을 돌파했고 고가는 20억대 주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엔 1.98% 올랐던 동탄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2.22%로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질주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매주 치솟은 동탄구 아파트 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매매 계약 이후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들이 배상을 감내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본계약마저 취소하는 그다음에 금액을 더 올려서 계약하자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 취소 사례가 늘고는 있죠. 이처럼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다른 경기 남부 혀세권 지역 집값도 매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용인 수지구 아파트 값이 0.4%대, 용인 기흥구와 수원 영통구는 0.3%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동탄과 기흥 등을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 등 3중 규제로 묶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중 규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규제 장치이기 때문에 세를 끼고 미리 사두고자 하는 매수세 유입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서 호가 가격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심각한 전세난이 빚어진 서울에선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0.33%에 이어 이번 주도 0.3%, 가파른 오름폭이 유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주와 똑같은 0.27%가 오르며
71주 연속으로 상승을 기록했는데 성북과 구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 여파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주택 전세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6년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는 전국 집값이 매매는 2.5%, 전세는 2배 수준인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상반기 2% 상승에 이어 하반기에도 2.5% 올라 연간 상승률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이번 합의가 미국의 완전한 전략적 실패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 누리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권리를 잃고 오히려 이란의 해상 통제권을 합법적으로 넘겨줬다는 지적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문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거셉니다. 가장 논란인 대목은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 통항을 보장한다는 제5조입니다. 유예기간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해상 서비스 명목으로 통항 수수료를 징수할 합법적 근거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겠다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 통항 권리만 잃고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결과가 됐습니다. ولی ما به ازای خدماتی که ارائه خواهیم کرد، خدمات ناوبری، حفاظت از محیط زیست، احیانا بیمه کشتی‌ها و سایر خدماتی که از سوی ایران و عمان 미 정부 당국은 이 해협 통제권이 전 세계 유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이란 핵무기 통제는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미뤄진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즉각 풀고 동결 자산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 지원까지 합의해 사실상 전쟁 배상금을 내줬다는 지적입니다. We're back to where we were before the war began, except we're in a weaker position and Iran seems stronger. I think this peace agreement could well be a surrender. 종전선언 지역에 레바논이 포함되면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위협을 우려하는 동맹국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날 수 있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감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보란듯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점령지에서 철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국영 매체는 현지 시간 목요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한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서명한 지 바로 몇 시간 뒤였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문에 레바논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העיקרון הזה הובהר גם לממשל האמריקאי עוד טרם ביצוע המהלך. שלא נשלים עם ירי על היישובים הישראלים ונפעל בהתאם. 이스라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점령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있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작전이 너무 과격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m saying
When two drones are shot into the desert and drop harmlessly, you don't have to knock down buildings in Beirut. They could behave better. And frankly, they could do a better job.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할지가 이번 합의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일 투표소를 지켰던 공무원 9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선거일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수본이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3곳을 관리했던 지자체 공무원 9명을 한꺼번에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전열을 정비한 지 하루 만에 전방위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소 내부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귀하며 당일 혼선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도 한창인데 합수본은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의 중심에 놓였던 잠실 7동 투표록에 보관된 서울 올림픽공원의 경우 시위대의 봉쇄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압수수색을 벌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거 사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정하고 나면 수사의 칼끝은 선관위를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소 일선 실무자 조사를 시작으로 피고발인 신분인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차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흐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과 역시 수사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이 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낸 전북 선관위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을 알고도 위원장에게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은폐 시도를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전주 완산구 선관위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첩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고 한참 동안 서류를 넘겨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인지한 게 정확히 언젠지, 도선관위와 구선관위가 이후 어떻게 소통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경찰이 개표 입력 오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예, 혹시 은폐 정황 찾으셨습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류가 발생한 완산구 선관위뿐 아니라 오류 보고를 받은 전북 선관위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잘못을 인지하고도 당선증 교부 등 재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게 은폐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전북 선관위원장 등 비상근 선관위 위원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에게 늑장 보고까지 하며 사안을 자체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실무진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7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단체장이 126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교육감 선거 67건, 선거 불특정 14건 등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장 관련 소청은 28건입니다. 이는 17개 시도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입점 업체들에게 다른 배달앱에 비해 비싸지 않게 음식값을 책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진 시정안을 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결국 공정위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 최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입점 점주들은 최해 대우 요구에 시달려왔습니다. 음식값이나 최소 주문 금액 등의 혜택을 타사앱과 같도록 해달라. 안 그러면 점수를 깎겠다는 전화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이 가격으로 운영 중이고 배민에서는 이 가격으로 운영 중이면 통일성이 없으신 거잖아요. 할인 적용 중이긴 한데 좀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뭐든지 좀 다른 플랫폼이랑 동일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점주들은 말합니다. 타사의 가격을 올려줄 수 있냐라는 식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멤버십에서 박탈이 된다는 건 소비자가 구독자여도 무료 배달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게는 노출도 안 될 뿐더러 사실상 배달 시장에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에 배민은 수익성 높은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하고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부당 광고한 혐의, 쿠팡은 와우 멤버십에 쿠팡 이츠를 끼워 판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공정위가 검찰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두 회사는 시정 방안을 제출하며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배민은 가게 배달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천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심사한 공정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가 광범위해 시장이 과점 체제로 바뀌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했고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안을 반대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시정안이 일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배민은 최대 2,390억 원에서 5,130억 원 사이, 쿠팡이츠는 최대 250억 원에서 420억 원 사이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쿠팡은 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 판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JTBC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는 그저 한 언론사의 위기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콘텐츠 성장의 중심에 있던 방송사들이 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개만 하면 글로벌 1위를 찍는 K-드라마들. 이 같은 K-콘텐츠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국내 방송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이번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JTBC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그전 2년 동안 영업 손실만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상파 3사도 지난해 SBS만 영업이익 132억 원을 냈을 뿐 KBS와 MBC는 996억, 2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TV보다 유튜브와 OTT를 찾다 보니 광고주들은 TV 광고 대신 플랫폼 광고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드라마 제작비를 비롯한 콘텐츠 투자 비용은 늘고 인건비와 송출비 같은 고정비는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결국 방송사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JTBC는 스포츠 중계권 등 대형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노렸지만 커진 차입 부담은 그룹 전체의 짐이 됐습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더 크게,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재무 건전성이 중요해진 미디어 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확장과 성장의 시대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이 수익성, 재무 건전성, 책임 경영 이렇게 해서 생존의 시대로 전환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고 최근 주요 방송사들은 수익 구조가 흔들리자 AI와 디지털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자체 IP를 활용한 수익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무한 경쟁 시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방송사들의 생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대해 중앙일보와 JTBC 노조가 경영진을 향해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 JTBC 통합노조는 경영진이 실질적인 자구책과 정상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상황을 촉발한 경위와 향후 진행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에 걸친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실용 외교의 무대를 유럽으로 넓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이런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과 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안보와 방위, 교육 분야 협력을 넓히기로 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도 맺었습니다. 양측 간 디지털 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벨기에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협력, 이탈리아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교류 등 개별 유럽 순방국과도 경제 성과를 남겼습니다. 정상 간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가 양국 경제 협력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이어진 바티칸 교황청 방문에선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별미사 연설에서도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일정인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여 분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실용 외교의 무대를 넓혔다는 게 청와대의 총평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순방 성과를 귀국 다음 날 언론에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담 뒷이야기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입니다. 순방 전후 더욱 논란에 불을 지핀 당청 관계나 청와대 내각 개편 작업 등 본격적인 2기 정부 구상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순방 결과 회견을 자처한 건 국정 성과 홍보를 통해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길에 초대받아 90도로 인사했지만 의미심장한 말로 갈등설 불씨를 남겼습니다. 친명계는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듯 진영 전체가 정 대표 연임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 번째 순서였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오기 전부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가 미소와 함께 악수를 나눕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1, 2초 남짓 짧은 인사를 나누며 작게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전에 손을 맞잡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겐 특별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순방길 환송 패싱의 짐을 덜고 국회로 돌아온 정청래 대표는 밝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당청 갈등 소갈이는 남아있다는 듯 의원들과 의미심장한 차담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미적지근한 반응에도 정 대표가 연일 구회를 이어가는 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정 대표의 연임 포기를 압박하는 친명계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인데 최근엔 표면적으로 중립을 고수하던 원조 친명조차 출마를 깊게 생각해보라며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나의 출마 여부가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당권파는 대통령을 파는 정치가 가장 나쁜 거라며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다음 주 연임 도전을 선언할 거란 해석이 있는데 이를 신호탄으로 양측의 전면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당권 경쟁이지만 사실 이번 내홍은 차기 권력을 놓고 벌이는 구주류 친노 친문과 주류 친명 간의 주도권 선점 싸움에 가깝습니다. 하나뿐인 권자를 놓고 다투는 권력의 특성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생결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 논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연이어 지도부 사퇴 문제로 파열음이 터져나왔는데 장 대표는 건강 문제를 들어 입원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전방위적 거취 압박에도 예정대로 최고위원회의에 등장한 장동혁 대표.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운을 뗐습니다.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됐는데 적어도 가을 전에 지도부 전체 임기를 마치자며 조건부 사퇴론을 제안한 겁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권파는 참정권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때 무슨 외계어냐 즉시 엄호했습니다.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내부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지도부를 흔드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때마다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품격을 지키라고 굳은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단맥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의견이 나가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논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재진이 떠난 비공개 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열심히 싸우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순서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거로 전해졌는데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곤 과로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의 버티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제 시선은 지도부 존속의 열쇠를 쥔 최고위원들에 향합니다.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2명 더 사퇴 뜻을 밝히면 당원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신한동훈계와 초재선 모임 대한가미래를 중심으론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강제 축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진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지도부가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 보는 철면피 같은 장면들인 거죠. 이제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수차례 극한 내용을 경험한 만큼 흑역사를 추가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 인식입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일종의 회피에 돌입한 상황이라 거친 논쟁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살해의 고의성 입증이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 이모 씨와 임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게 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 측 역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했고 살인을 공모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에 참석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에게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범인들이 그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유족들의 법감정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보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건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 11명에 대한 감찰을 벌여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가해자 임 씨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내일 선고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변론을 차례로 듣고 배심원 평결 절차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에 멈춰있던 검은색 SUV 한 대가 8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 차선을 넘어 중앙분리대까지 가로지르더니 반대편 차선 안전펜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경찰 출신 변호사 A씨. 지인들과 술을 먹은 뒤 운전대에 손을 댔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현직 경찰 간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의 경찰대 선배이자 현직 경찰 간부인 B씨가 다른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늦었어? 갖고 있으면 숨겨놔.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지침을 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어차피 증명이 안 돼. 무조건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앞으로 박았다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그건 내가 알아서 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량 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기능 중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작동 시연을 통해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며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할 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이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의 대적관 언급은 언론 보도 내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아직 초안 작성 단계지만 기존 표현은 유지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며 백서 발간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적 개념은 과거 북한을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 국방정책 방향과 대북 기조를 해설하는 정부 공식 문서로 통상 2년마다 발간됩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명시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직접적 군사 위협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땐 부활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또 사라졌고 2022년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2024년 12.3 불법계엄 여파로 발간이 연기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는 4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부처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적을 둘러싼 논쟁은 또 한 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비핵화 성명을 두고 시대착오적 월권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변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북한의 핵심 이익이고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G7을 세계 평화와 안전, 국제 핵 확산 방지 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하며 주권적 선택과 헌법을 침해한 월권 행위를 강한 유감과 함께 단호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비핵화 주장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자 시대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핵 보유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건 최악의 재앙적 선택이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전체 맞벌이 가구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615만 3천 가구로 1년 전에 비해서 6만 7천 가구 늘어나며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6%로 1년 전에 비해서 0.6%포인트 상승해 역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60세 이상 맞벌이 가구가 전체 맞벌이 증가 폭과 같은 6만 7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노숙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제도를 악용해 다른 범죄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에 있던 돈까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짐을 가득 실은 카트를 끌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이 경찰 압수수색 소식에 급히 사무실에서 짐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통한 대포통장은 947개. 이들은 노숙인에게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위임장을 받아 유령 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렇게 만든 통장을 개당 월 150에서 200만 원을 받고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돈까지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피해금 환급을 위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의 잔액증, 정보를 공개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인 계좌주와 거래하다 돈이 묶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5억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이용돼서 지급 정지된 대포 통장에 남아있는 사기 피해금을 허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채권 압류 및 추진 명령 등 소송 사기를 통해서 잔고털이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로 가명을 쓰거나 모텔과 폐업한 홀덤펍을 임대하는 등 조직을 치밀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2명을 포함한 조직원 4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또 다른 총책 1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이른바 테러 자작극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정 전 후보가 음료컵을 던진 남성과 범행 전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정 전 후보와 컵을 던진 30대 A씨가 범행 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행 공모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 전부터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테러 자작극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A씨가 차량에서 던진 음료컵을 맞고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 계금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교사와 원아 등 9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모두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올해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21위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27위까지 떨어졌지만 반등에 성공해 역대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경쟁력 평가의 유일한 지표인 IMD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70개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뒤 역대 2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IMD 평가에서 2024년 역대 가장 높은 20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27위로 떨어졌지만 올해 6단계 상승했습니다. OECD 36개국 중엔 12위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순위가 하락했지만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 평가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이 10단계 뛰었고 인프라도 6단계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정보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했고 경제 성과 분야는 하락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은 순위가 상승했지만 고용과 물가 부문은 하락했습니다. IMD 국가 경쟁력 평가는 각종 통계 지표와 기업인들의 인식이 반영되는 설문조사를 함께 활용해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설문조사 응답률이 낮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신력 논란에 대해 정부는 IMD 측이 설문지표 가중치를 통계지표 대비 3분의 1로 낮춰 공신력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우리나라와 경기를 앞둔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은 자신의 제자 이강인을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꼽았습니다. 우리 팀의 전력을 선수부터 전술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얘기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우리와 경기를 앞둔 멕시코도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나란히 첫 경기를 승리해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 홈에서 치르는 부담도 있지만 멕시코 대표팀만 세 번째. 스페인의 명문 클럽을 두루 거친 베테랑 아기레 감독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Yo tengo 67 años, 50 en el cochino fútbol, o en el bendito fútbol, mejor dicho, y todavía siento algo antes de cada partido. Lo siento, es un nerviosismo.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마요르카에서 제자로 만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전체 필드를 자신 앞에 그려놓고 편하게 공을 갖고 노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과 황인범, 오현규 등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이 대며 우리 팀의 전술과 경기력에 대한 평가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La velocidad de los coreanos hacia adelante, la hemos entrenado cómo nulificarla, cómo llegar a esa segunda caída, ese despeje largo, cómo juntar al equipo en 40 metros en ataque y en defensa. 멕시코 대표팀에선 황희찬의 팀 동료이자 A매치 46골을 넣은 간판 골잡이 라울 히메네스 외에 이번 대회 가장 어린 선수인 17살 신성 힐베르트 모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메시라는 별명답게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인 모라는 지난 남아공전에서 역대 멕시코 선수 월드컵 최연소 출전 기록을 썼는데 우리와 경기에선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No, pues es un orgullo para mí, un sueño que tuve pues de más chico, el poder representar a mi país y ahora que se me está presentando a esta edad. 멕시코는 홈이지만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시티에서 960km를 이동했습니다. 두 경기째 과달라라에서 경기를 치르는 우리가 유리한 부분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에서 퇴장을 당한 남아공 미드필더 템바 주아네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우리나라와의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심각한 반칙을 저지른 주아네에게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아네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전에 후반 교체로 들어간 뒤 멕시코 선수 알바라도의 얼굴을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36살의 공격형 미드필더 주아네는 2014년부터 남아공 국가대표로 뛰며 50경기가 넘게 출전해온 베테랑입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와의 8년 만에 월드컵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며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비겼고 호날두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글랜드가 골을 넣으면 크로아티아가 따라갔습니다. 손흥민의 옛 동료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자 크로아티아 바투리나는 통렬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케인이 코너킥 기회에서 헤더로 받아넣으며 다시 앞서가자 크로아티아 무사가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2대2를 만들었습니다. 승부는 후반에 갈립니다. 후반 2분 만에 벨링엄이 오른쪽 측면을 뚫고 각도가 별로 없는 위치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레시퍼드가 후반 40분에 쐐기골을 넣으며 잉글랜드가 4대2로 이겼습니다. 8년 전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에 패하며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잉글랜드의 소력전이었습니다. 월드컵 통산 10호 골을 넣은 케인은 리네커와 함께 잉글랜드 역대 월드컵 최다골 공동 1위가 됐습니다. 또 페널티킥으로만 5골을 넣은 케인은 역대 월드컵 페널티킥 득점자 1위로 올라섰습니다.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호날두는 메시에 이어 월드컵 6회 출전 기록을 세웠지만 풀타임을 뛰면서 슈팅 3개,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월드컵 사상 첫 승점입니다. 케이로스 감독이 이끄는 가나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결승골로 파나마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손가락 부상에도 대타로 나와 결승 득점을 올린 정수빈을 앞세워 2연패를 끊고 5위를 지켰습니다. 두산은 KT와 경기에서 1대1로 맞선 7회 선두
타자 대타로 나온 정수빈의 2루타에 이어 박찬호의 적시타가 터지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NC는 천재환이 투런 홈런을 포함해 2안타 3타점을 책임지며 한화를 6대0으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고 한화는 키움에 이어 NC에도 수입회 당했습니다. 삼성은 9회 말 최영우의 희생타로 이틀 연속 키움의 끝내기 승리를 따내며 5연승을 달렸고 기아는 양현종이 5이닝 2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거두며 LG의 4대2로 승리했습니다. 롯데와 SSG는 연장 11회 승부 끝에 2대2로 비겼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진출에 도전하는 이현중 선수가 대표팀 소집 훈련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지난 8일부터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 훈련 중인 이현중은 이번 주까지만 함께 훈련하고 오는 25일 NBA 서머리그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합니다. 예년보다 강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구와 일부 경북 지역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곳곳으로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내일도 날이 꽤 덥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3도, 체감 온도는 25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33도, 춘천 33도, 대구 31도로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호남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기 전에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부와 영동에도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멕시코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는 경기 시간대에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22에서 24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